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한국 정치 쟁점과 과제라는 과목을 가지고 현재 한국 정치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전개되고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방면에 걸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제4의 물결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 정치의 과제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그러는 데는 뭐 이론이 없지만은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민주정치 과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느냐 또는 그와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자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과연 이번 학기의 큰 주제였던 한국 정치의 선진화, 제4의 물결 시대에 있어서 한국 정치가 좀 더 성숙한 그러한 그 정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최근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청와대와 의회, 국회 또는 대통령과 국회 또는 여당과 야당 또는 정부와 시민사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전개되는 정치 과정을 보면 야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한국이 K 방역에 상당히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미국의 경우는 심지어 하루에 20만 정도의 코로나가 발생했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10,000명, 뭐 5만 명 그런 식으로 소위 그 환자가 발생되고 심지어 미국의 경우는 하루에 죽는 환자가 한 2,000명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대란이라는 것이 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백악관을 비롯한 소위 저희 지도자들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지만은 닉슨 대통령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방역에 대한 그러한 무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든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나아가서는 트럼프 정부가 정치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그냥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또는 때로는 농담 비슷한 그러한 그 언어를 통해 갖고서는 정치의 품위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4년 동안의 결과가 정치의 결과가 리더십의 소위 작동한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번 선거에 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한국 정치의 대내외적인 환경이라든가 또는 지정학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특성이라든가 또 의회 정치, 정당 정치 또는 선거 그 후에 시민사회, 지방자치, 남북한 관계 또는 여성의 정치 참여 또는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 의한 그러한 그 정치 현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 정치의 수준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산국회, 정기국회입니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금년의 경우 내년에 무려 560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 그것은 뭐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560조라고 그러는 그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예산 심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요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는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소위 갈등,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무부 장관도 현재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또 검찰총장도 역시 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각 대통령이 임명한 어떻게 보면 한 그러한 그 팀 내에서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갈등을 하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한국적인 현상.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요새 뭐 예산이 어떻다, 무슨 뭐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어떻다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또 때로는 코로나보다도 야 과연 법무부 장관이 잘하는 것이냐 또는 검찰총장이 잘하는 것이냐, 과연 두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 누가 하나가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소위 화두로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이 너무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매일 TV나 또는 신문을 보면 법무부 검찰만 나오기 때문에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쌓이고 있는 이 피로감이라고 그러는 것이 저는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정치가 행복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행복은 주지 못할 망정 국민들을 골치 아프게 한다든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준다든가 저는 이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정치 리더십의 부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관점에서 마지막 부분 과연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러는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근에 있었던 한국 정치의 일정 1910년부터 약 10년간의 정치 일정을 본다 그러면 거의 매년 선거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지방선거 있었지요. 12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있었지요. 14년에 지방선거 있었지요. 그다음에 16년에 국회의원 선거, 17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18년에 제7회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에는 제21대 총선과 22년에는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가 있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의 소위 선거가 매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 때로는 보궐선거 이런 것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도 저는 막대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품격 있는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리더십도 더 고양될 것인데 오히려 선거가 과거와 같이 뭐 돈을 쓰는 선거는 상당히 줄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선거 자체의 품격 자체는 상당히 좀 떨어졌다, 저하됐다. 오히려 과거의 선거보다도 선거 풍토가 더 지저분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를 통해서 SNS를 가지고 막말을 하는 수준이라든가 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가 그런 것이 보면은 때로는 뭐 시정 잡배들의 이게 언어인지 과연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저는 회의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 품격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 대결이나 또는 토론이라든가 또는
협의를 통해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수적으로 밀어붙인다든가 또 무조건 반대한다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극단적인 방법까지 나와서 뭐 점령을 한다든가 단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치 변화의 특징은 뭐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그러는 소위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국회에 3분의 2석을 지금 거의 장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5분의 3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준 그러한 그 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당 체제가 있어서 소수 정당의 의견도 반영이 됐지만은 오히려 20대 총선, 21대 총선을 통해서 21대 총선을 통해서 오히려 양당 체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 싸움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이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서는 소위 그 정당 정치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여당이었던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그러는 정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민의당인지 국민의힘당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어떻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당명을 무려 4번이나 바꿨습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그러는 정당이 생겼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에 있는 곧 있을 서울시장이나 또는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당명이 바꿀 수도 있고 또 2022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 또 당명이 바꿀 수도 있다 그럴 겁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는 통합민주당 또는 민주통합당, 뭐 새정치,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어서 사실 정치학을 지금까지 50년 이상 배우고 연구했던 저 자신도 과연 한국의 정당 이름을 한번 대보라고 그러면 글쎄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 정당 명칭이 거의 한 500여 개가 그동안 사용되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거는 가히 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상당히 요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지금 그 21대 국회에서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정치 의식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아주 진영 논리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아예 상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은 그것을 어떻든 대화의 상대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지나친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완전히 적을 상대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치, 정부에서 협치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요. 조국, 윤미향 사태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가 아주 팽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촛불 시위로 인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강화됐지만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욕구는 증대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진영 논리와 결부되고 있어서 반드시 소위 그 시민사회 영향력 확대나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높아진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만 나타났다 보기도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지금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베가 퇴진하고 스가 정권이 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되고 바이든 전 상원의원이 제46대 대통령에 이제 등장함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국내외적으로 소위 코로나라고 그러는 아주 참 이상한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어 갖고서는 이거로 인해서 소위 언택트 시대가 전개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대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강력한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빗장을 잠그는 그러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간의 교류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선진화는 무슨 뜻이냐? 선진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문물의 발전이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주요한 화두가 저는 정치 선진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 선진화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정치적 자유, 정치적 권리가 향유되어야 되겠지요. 평등,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돼서 평등 사회가 된다. 그것이 선진화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 참여도 역시 상당히 좀 제고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일단은 좋겠지요. 대의민주주의 위기다라고 그런 얘기를 요사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정당 정치의 제도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다. 그렇습니다. 정당들이 철새 정당, 이합 집산 정당, 그리고 간부 정당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럽니다. 경쟁성, 리더들이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소위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확립은 아주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투명한 정치에 정치가 뭐 유리알 같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않겠지만 공개되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지요. 소통과 포용의 정치,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협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소통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적대적 관계 그리고 진영 논리가 소위 우선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선진화의 부정적 요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치 선진화의 과제는 무엇이냐? 저는 정치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공학과 같은 과학적인 예측은 어렵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공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 답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고 플러스 10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변성이 많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다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는 그러한 예측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는 국민소득이 얼마쯤 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그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됐을 때 그리고 이번 정권은 진보 정권이지만 요담 정권은 보수 정권이라든가 또는 뭐 그 반대 현상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면 국민들은 그 예측 가능한 정치에 충분히 자기 자신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뭐 싸움만 한다든가 하루아침에 정권이 변한다든가 구태타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정치 선진화는 멀다 그렇게 봅니다. 책임의 정치. 막스 베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봉급을 받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정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물러나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비친 정치인의 인상은 무책임한 정치, 책임 회피의 정치. 내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그러한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무책임한 정치는 빨리 타파돼야 된다. 신뢰의 정치. 정치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공동체라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한 사람 갖고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혼자서 섬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 이외의 제3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고 그것은 제3자 간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라고 할 때는 상호 신뢰할 수 있을 때, 상호 믿을 수 있을 때 그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조국 사태 같은 경우 보면은 정치권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심지어 우리 국민들의 경우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생전 못 본 사람을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신뢰도를 그 사람을 한 4점은 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일 TV나 신문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뭐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정치인의 수준은 아주 최하의 신뢰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닉슨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것도 결국은 신뢰가 부족한 것이죠.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조 있는 언어 또는 상당히 신중한 언어 그리고 팩트에 입각한 정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의 신뢰는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에 의한 정치. 정치는 헌법이라고 그러는 최고성을 가진 룰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칙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영에 의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는 그런 정치 원리를 가지고 하면 그것은 정치 원칙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의 원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없습니다. 희망의 정치. 우리의 최근 정치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세대는 1960년대, 50년대 보릿고개가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또 정치인들도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끔 그 사람들도 정치를 잘해 줄 것이다 라고 그러는 기대 속에서 뭐 주경야독도 하고 또 그리고 연장 근무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우는 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헬조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이제 앞으로 노년층이 많이 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젊은 세대가 져야 될 세금 부담이라든가 또 그리고 주택 마련도 얼마나 힘듭니까? 서울에만한 집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 20억, 뭐 3, 40억씩 가는데 그게 월급 받아 갖고서는 살기가 산다고 그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의 경우 월급을 몇 년 동안 모으면 뭐 전세방 없고 그다음에 또 몇 년 더 저축하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은 요새 희망을 주기보다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집착함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정치에 대한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정치가 빨리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여의 정치. 21세기는 시민사회 시대 또는 참여정치의 시대, 뉴미디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집정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지나친 정치 참여로 인해서 소위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특정 진영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그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옳다 이유 없이 그러고서는 그냥 뭐 댓글을 단다든가 뭐 시위를 한다든가 또 반대편은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서 이런 식의 또 정치 참여가 높아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그거보다는 건전한 민주정치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가지고 또 올바른 정치인식을 가지고 정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 헌팅턴 같은 교수는 신생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는 벌써 세 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헌팅턴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1차적인 관문은 넘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아세아 국가에서 보면은 대만과 한국이 물론 일본의 경우는 뭐 민주주의 국가라 얘기했지만 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자민당 일당 독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애프터 코로나 소위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소위 방역을 믿기로 해서 방역이라고 그러는 이 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그러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함으로 해서 권위주의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이것도 문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또 집적 정치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정부는 코로나 사태라고 그러는 측면에서의 강력한 방역은 중요하지만 그 방역을 지나치게 정치화시켜서 권위주의화시키는 것도 저는 좀 선진화에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그러면서 정치 선진화와 더불어서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아니다.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근 지나치게 소위 여당 쏠림 현상이라든가 청와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든가 심지어는 행정부 입법부 자체도 청와대의 입김에 소위 놀아나서 통법부 또는 사법부의 무력화 현상이 야기된다. 그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발전의 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정당 정치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율성, 독립성, 정책 정당의 추구, 정당의 이합 집산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당 정치의 제도화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의 제도화가 빨리 공고화되고 또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고 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 비해서는 비용 저효율의 정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입과 산출이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투입과 산출이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정치의 활성화와 개방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포용적 민주주의의 추구, 공동체의 의식, 우리는 협치 정치를 강조하지만은 협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용적 민주주의, 상대방을 끌어안고 또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소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방분권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시민정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대의민주주의가 최고의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민주주의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럽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배양과 책임의식을 통한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 우리는 지나치게 과거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중심의 정치를 우리는 소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비전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럴 겁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 구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어떻든 남북한 교류를 확대시켜서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하루빨리 소위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유권자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 결국 정치의 최종 책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게 유권자다 이렇게 봅니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올바른 그리고 바람직한 지도자를 뽑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 자세로 정치권에 대한 감시, 또 자기의 어떤 권리 행사 또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영 논리에 기속된 정치 논리를 빨리 타파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십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 리더십은 소통의 리더십, 설득이지요. 실용주의 리더십, 거버넌스 리더십, 공공의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포용과 화협의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민주정치의 리더십, 소위 정치적인 옳음, 가짜뉴스만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아닌 정말 올바른 이야기 또 믿음직한 이야기를 하는 바이든의 정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리더십의 소위 중요성에 의해서 리더십의 확대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체인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희망의 대한민국, 호프 코리아, 역동성의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 행복한 대한민국, 해피 코리아. 그래서 모두 다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스마트 코리아.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호프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해피 코리아, 스마트 코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코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국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